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서 1,000배 넘게 수익을 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거냐, 압수수색은 왜 뒤에 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봄에 있었던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당시 윤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설계는 어떤 내용을 준비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 이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본인이 당시 추미애 얘기하고 법무장관이 옳았다.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추미애 장관, 당시 장관이 지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정말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러 강한 의혹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검찰이 많이 개입돼 있는 대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총평을 하나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지금 뭐 여론을 들어보면 이렇게 누구도 흔쾌히 찍기 어려운 대선은 처음인 것 같다. 보통 이제 대선이 이 정도 남았을 때면 마음속으로 지지 후보가 결정되든가 아니면 지지하는 이유가 뚜렷해지는데 이번 대선은 여야의 유력 주자가 둘 다 이러저러한 리스크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흔쾌하지도 않고 좀 불안한 그런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난 대선은 특검으로 인해서 치러졌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래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선거도 지금 선거 막판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검찰은 사실은 이게 뒤로 물러서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자꾸만 정치판에 소환돼서 정치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뭐 정치판에서 자꾸만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이 혐의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를 뭐 누군가 나와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대선 주자들의 있는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같이 두 분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강지영 아나운서가 첫 번째는 먼저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서초동 파출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일단 화천대유만 놓고 보면 자본금 대비 뭐 1,000배 이상 넘게 이익을 냈다고 하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어제 이제 남들의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관련돼서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듣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가 녹취록 속에 그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했고,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묻지마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벌써 보름이 더 지난 이 시점까지 도대체 검찰은 뭘 했습니까? 해놓은 것이라 유동규 한 사람 구속시켜놓은 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어디 파출소에서 하는 수사보다 더 못합니다. 일단 구속영장 기각된 걸 먼저 보도록 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는데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영장 정담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검찰이 범죄 혐의를 많이 소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실했다. 아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하면 파출소 이야기인데, 파출소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또 진술서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다가 실질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그런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인데요. 하나는 뇌물, 배임, 횡령입니다.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5억의 뇌물을 줬다라는 건데 이제 그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약정을 했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의 그런 뇌물을 줬고 아들에게 퇴직금인데 뇌물로 본 거죠, 검찰은. 네, 그리고 5억의 뇌물을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건데 그 각각이 다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증이 없어요. 700억은 약정했다는 그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물증이 없고 곽상도 의원의 50억을 그 아들의 퇴직금 50억을 뇌물로 보려면 곽상도 의원 부자를 한 차례는 최소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조사도 없이 이걸 뇌물로 단정하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게다가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5억도 처음에는 1억은 수표, 4억은 수표, 1억은 현금이라고 했다가 실제 영장에는 5억 현금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영장 기재 사실이 바뀐 거죠.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하고 영장 청구에 선행돼야 될 그런 수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그런 좀 성급한 부실한 영장 청구 아니었냐라는 점이 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신속은 하게 했는데 철저는 없었던 검찰 수사 아니었냐. 저는 뭐 김경원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뭐 파출소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한 그런 엉터리 수사를 했다.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니, 파출소를 비아냥이라고 하면서 파출소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왜 파출소가 갑자기 잘못했다는 게 의문을 아니라 회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검찰은 국가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라는 분들을 다 모아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파출소를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아는 분들도 경찰 많으신데 저도 경찰 기자 오래 했고 그런데 그 일단 수사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범죄를 입증하려면 계좌 추적을 먼저 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그런 얘기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핸드폰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어떤 사람의 진술에만 근거해서 거기다가 뜬금없이 755억이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거기다가 무슨 배임 횡령 액수가 100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이렇게 뜬금없는 범죄 혐의로 누구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판사가 보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 뭐 여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판사가 볼 때도 좀 황당한 수준일 수 있겠네요. 아니 당연히 그렇고 제가 판사라도 기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수사 중간에 난데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검찰의 뭐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신속 철저 수사 지시가 나오자마자 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검경 그 한라인 지시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김만배 씨 변호인 쪽에 2차 소환을 예고를 했답니다. 수사 검사들이. 근데 2차 소환을 예고해둔 상태에서 조금 더 수사할 게 남았는데 난데없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외압에 의해서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서둘러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가 좀 의아한 건 이런 대목입니다. 당시에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 2014년 5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2014년 5월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가 그린벨트 구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민관 합동 개발을 계획하고 이 모든 주체는 성남시였습니다.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배임 행위로 구속이 됐다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다면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위에 있는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성남시에 대한 수사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 사업의 외부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외부자라고 할 수 있는 내부자가 아닌
김만배 씨 수사로 수사를 서둘러 가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고 김만배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가설이나 추정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남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점점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능이거나 또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우리 박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빨리 처리해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해라 하니까 철저는 아니고 신속 부분에만 강조를 하다 이런 식의 뭐 이런 방송에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똥볼을 찼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 음모론전 시각에서 보면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게 기각이 되면 법원에서 이거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이 사람 죄가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따라서 저렇게 부실한 영장,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영장을 청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기각되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난리 쳤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김만배 씨가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유동규 씨는 왜 구속됐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줬다는 5억 원이 현금으로 줬다, 수표로 줬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된 사실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돈을 받은 당사자인 줬다는 사람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받은 당사자인 유동규는 그 돈 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3억 원에 대해서 사진 찍은 증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하지만 어쨌든 유동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식의 수사를 해서 감히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세운 것이 그게 정상이냐. 불필요한 오해, 마치 어떤 음모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너무 빠르게 허겁지겁, 아까 이제 엑스볼 말씀하셨는데 비속어보다는 우리가 좀 더 허겁지겁 영장을 청구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거 뇌물공여라고 50억이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한 99.8% 정도가 무슨 50억이 위로금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텐데 그렇죠. 뭐 사실상 뇌물 아니냐, 뭐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대가성 입증할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그 뇌물죄 법리의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가성을 입증을 하려면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뇌물 정황이 의심되는 그 대가성이 주어졌을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50억이 무슨 뭐 그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위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판단에 의존해서 뇌물죄로 김만배 씨를 구속하려고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수사 ABC라는 차원에서 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지나치게 서둘렀다. 왜 서둘렀을까? 이런 의구심을 크게 남겼고요. 근데 이게 검찰의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와요. 그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늑장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쫓아야 되는데 그 정영학 회계사의 입에 대해서만 의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뭐 앞서 파출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다 보면은 검찰 수사가 이런 정치적 그 비판 속에 자칫하면 표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중심을 못 잡으면 반드시 이 수사로는 안 된다, 특검 가야 된다라는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선을 앞두고 보다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18일 날, 20일 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가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앞에 바로 앞서서 저런 식으로 수사가 엉망진창인 게 이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라, 검찰 수사 봐라. 뭐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뭐 하나 밝혀낸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 근거를 검찰이 제시해 준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 이렇게 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 얘기했잖아요.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이미 열흘 전부터 소문이 다 나서 언제 들어오는 거야?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서류, 증거 이런 거 할 수는 없겠지. 설마 공무원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자기 공무원 인생, 연금 이런 거 다 날아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원전 수사 때. 원전 수사 때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휴일날 밤에 들어가서 증거를 다 조작을 했어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걸 처음 봤어요. 몇십 년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는 글쎄 그 긴 기간 동안에 과연 그 증거들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검찰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과 압수수색보다 혹시 그 증거물들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CCTV 돌려보고 그거부터 수사해라. 그래야지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키맨이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건 성남시 누군가에게 뭐 돈을 주든 또는 잘 설득하든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압수수색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쓸데없이 허겁지겁 그러다 보니 부실했다라고 하면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검찰이 스스로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그 외압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눈치 이런 것들이 검찰이 봤을 수는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신속 철저 수사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 검경 핫라인을 얘기를 하고 곧바로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수사 중간에 영장을 청구한 느낌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검찰의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 자칫 여기서 이제 검찰이 또 한 번 이런 류의 어떤 부실한 수사를 내놓거나 그로 인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면 저는 특검 여론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 김호수 총장이 이전에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다. 변호사 시절에 그런 것도 일부 언론에서 뭐 보도를 했는데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20일 동안 지연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 검찰총장 되기 전에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였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이번 대장동 사건에는 우연인 게 너무나 많아. 우연히 누구의 고문 변호사가 됐고 우연히 누가 누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 뭘 어디 방문을 하게 됐고 대법관 사무실에 이발을 하러 갔던 것이 불과하고 너무나 많이 우연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100억이 건너가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박영수 특검의 친척인 거고 이 우연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우연은 필연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압수수색은 왜 그렇게 오래 지연됐던 거야? 그런데 검찰총장이 거기 총장 되기 전에 거기 고문 변호사였어?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히 고문 변호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수사기관이라면 그런 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전격적으로 했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을 할 때 내 먼 친척이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친구의 친척이라든가 이러면 재척을 하잖아요, 스스로. 나는 괜히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스스로 재척을 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 사건, 크리스마스의 기적보다 더한 이 화천대유의 기적 사건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적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우연히 얽혀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연히 이전에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지금 김호수 총장이 했었다면 오히려 그런 혹시 뭐 있어? 라는 의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 보입니다. 일단 두 분께서 이제 너무 검찰이 너무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분위기를 약간 바꿔보는 분위기에서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좀 특이한 화면 그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구치소를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아주 고급 로펌 지금 저 헬멧 쓰신 분이 오토바이에 저 가방을 받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로펌과 같은 최고급 로펌과 같은 방어단을 구축했던 화천대유 고문으로 구축했던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이제 빨간 헬멧을 쓰신 분을 봤는데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 갑자기 경호원인가 빨간 헬멧을 쓰신 오토바이를 타고 나중에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지금 저 오토바이인데요. 아무래도 혹시 이제 저런 경우가 있을 때 언론사에서는 카메라로 쫓으면서 화면을 보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토바이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특별히 무슨 아수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게 뭐죠? 예. 저도 많은 분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해서 한 번 봤습니다. 뭐 고용한 경호원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지인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알 수 없죠. 근데 좀 특이한 장면인 것 같긴 하네요. 특이한 저런데 장면이었어요. 오토바이까지 동원해서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저런 장면도? 보통 이제 경호원이나 아니면 회사에 네.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모셔가는 경우는 있지만 오토바이로 보호하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배트맨이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좀 예. 뭔지 모르겠네. 일단 분위기가 너무 두 분이 같은 의견이길래 잠깐 화면을 봤고요. 이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앙지검장이 녹취록 속에 그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네. 열어놔야 되는데 네. 그분이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일단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녹취록 속의 단어 저희가 이제 계속 대체 그분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이란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 맥락에서 표현된 건 아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 거 보면 그분이 특정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보도에 따라서 알려진 대로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 속 발언 반은 그분 거 아닌 거 그분 거인 걸 알지 않느냐 이건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말대로만 보면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 발언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발언을 잘 못했다, 답변을 예. 잘 못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분은 뭐 지금 정치인 세간에 얘기하는 정치인 그분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랬다가 조수진 의원이 그럼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또 아니고요 하면서 발을 뺐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수사하는 검사로서,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들을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는 좀 대응을 잘 못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원론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답을 못하지라는 생각. 제가 그분을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수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갖다 답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뭐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 자체는 바보 같은 짓인데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답변의 행간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 속에 있기는 하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는 그 맥락 속에 그분이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냐. 뭐 약간 오락가락하는 듯이 답변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국회에서 뭐 답변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모든 수사 내용이라고 답변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쟁점인데 근데 이런 미묘한 쟁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면
답변을 안 하는 게 좀 맞았다고 봐요. 예. 확실히 아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맥락은 오해의 언론에는 소지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의 그분이라고 쓰인 것은 아니고 정치인일 가능성은 없다. 특히 예. 이제 이 특정되는 그 정치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언을 해서 논란을 없애든가. 그게 아니라면 뭐 아예 그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근데 예.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의 답변을 해놔서 오히려 이 답변이 또 다른 논란만 부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에 따라서는 또 이 중앙지검장의 답변이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이런 어떤 그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답변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은 그분이란 말이 한 번 나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정의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이해를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4살인가요? 5살인가 김만배 씨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유동규 본부장이 김만배 씨를 형님 그렇게 불렀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배영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이라고 했다가 형 된 사람이 그분 동생한테 하진 않을 거라는 추정으로 유동규가 아닌 제3자가 아니냐. 높은 사람 아니냐. 이게 이제 정치권의 화두였잖아요. 최고 쟁점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얘기는 그런 그분은 없다. 요 얘기로 해석이 돼서 뭐 논란이 말을 많습니다. 돌려서 하실 게 없잖아요. 다 야당에서 그게 뭐 이재명 그렇죠. 지사 아니냐라고 예.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 뭐 심지어는 코미디에서도 그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야 뭐 실체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지금 이정수 그 지검장 얘기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예. 뭔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그분이 있다. 그건 또 뭐지? 이게 그러면 또 그분은 누구지? 예,라고. 물론 이제 녹취록이 꽤 기니까 쭉 타다 보면 뭐 얘기하다가 저번엔 구청 앞에 그분 뭐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냥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그냥 워딩으로는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정수 중앙지검장 답변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추측들이 막 나와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라 정치권의 또 다른 어떤 유력자 아니냐. 예. 그분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또 법조계의 어떤 사람 수사기관장이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뭐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서 모두 다 함구하는 것도 문제긴 하나 확실치 않은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답변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답변 예.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뭐 결국은 녹취록에 있다고 일단 중앙지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엔 알려지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코스프레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어제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 징계위원회로부터 2달의 정직을 받았었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직이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요. 잠시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딱 한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전임 재판부하고 후임 재판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예, 지금 뭐 여야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직 검찰총장이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칭했습니다. 사실 당시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가장 극심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그 정도로 징계를 정직을 시키는 게 맞느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마침 가처분 신청해서 이 정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 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1심 판결로 봐서는. 저부터요? 그럼 박원석 의원님부터. 뭐 코스프레라면 일종의 코스프레인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 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탄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일종의 희생당한 희생양, 이런 어떤 이미지를 정치의 명분, 예. 또 대권 출마의 명분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나 어제 법원의 판결 결과는 이제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법원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정직이 정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 정직 사유가 하나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성향파 사찰 문건, 그거하고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면서 뭔가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한 건데, 감찰과 이제 수사 방해 이걸 다 인정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권한 남용을 일정하게는 어제 행정법원이 인정을 한 거고, 그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을 한 거고, 그건 곧바로 탄압받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미지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도 했고, 또 여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사퇴까지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명분 같은 게 약화된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예를 들어 원전 수사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니까 쫓아내려고 징계를 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윤 총장의 주장이었는데, 일단 1심 판결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 요 얘기잖아요. 간단히 보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조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다, 친일파가 독립군을 행사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뭐 노벨과 9.11 테러를 연결을 시키고 한전 직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막 들어서 그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조어 능력이 뛰어나구나. 옛날에 JP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11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과 현 정부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그건 뭐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발언들이라든가 뭐 정말 모든 발언에 가시가 돋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감찰위원회인가요? 뭐 열렸는데 그때도 두 번 다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틀렸고 이번이 옳다라고 어쨌든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저는 약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판사께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내시지 않았나. 예를 들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더구나 이 사안은 판사 본인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까지 썼을까? 그거는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일단 보면 가처분 신청을 했던 지난해 말에 이 법원에서는 이제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본안 소송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장직을 직무정지시키면 피해가 너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하지만 현재는 행정법원 또 1심입니다. 사실 같은 재판인데 판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2심 항고를 뭐 오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본안 소송이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한 이 징계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 어제 판결이 난 거고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 취소 소송을 다툰 또 다른 소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소송입니다.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소송인데
막상 소송을 해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우리 경선 항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리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법원장의 대답은 아니 그쪽 변호인이 빨리 내려달라 그랬다. 라는 게 법원장의 답변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는 이제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안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더라도 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정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한 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항소도 항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당성, 명분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좀 겸허히 돌아보겠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이게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비난을 하듯이 태도를 취하는 거는 꼭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가 그런 거죠. 일단 처음에 1심이 이제 옛날에 가처분 신청처럼 똑같은 의견을 내줬으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지만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 당원이기 때문에 이번 2차 컷오프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할 수 있고 그 책임 당원으로 투표를 하고 내 핸드폰에 와서 내 투표를 한 사람이야. 그럼 혹시 2차 컷오프 때도 투표도 하셨어요? 투표도 했어요. 예. 누구 뽑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누구 뽑았다고? 누군가를 뽑긴 뽑으셨군요. 아니 뽑았지요. 네.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거 뭐 우문현답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구에게 경선에서 투표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 얘기 듣고 그걸 모르면 바보죠. 다 알잖아요.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저희는 추정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저희는 제일 껄끄러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다른 사람을 뽑았을 리는 없잖아요. 투표를.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 인터뷰의 키워드가 좀 세 가지로 보이는데 나 책임 당원이다. 1번. 두 번째, 나 이번에 투표했다. 세 번째,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종합하면 나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이번 대선 치를 거다. 모셔가라. 선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지휘할 거다. 내가 지휘할 거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홍준표 후보에게도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약간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악담을 많이 해놓아서. 예. 이제 저는 근데 놀란 게 아직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그것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떠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나서 치르고 나서 떠난 뒤에 아주 독선을 많이 퍼부으셨잖아요. 뭐 그 당은 아사리판이야. 그다음에 뭐 누구 걔들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나는 이제 등 돌리고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투표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그 윤석열 후보를 뭐 초읽기인데 뭐 곧 지지하지 않겠어. 뭐 이런 선언을 하지 않겠어라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걸 또 좀 어렵게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본인과 굉장히 껄끄러웠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장제원 그때 총괄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당신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빨리 그 사람 치워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안 치우고 있다가 그 장제원 총괄 실장은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스스로 물러갔는데
이번에 또 보도 보니까 누구죠? 주호영. 주호영. 의원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대표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호영 대표도 떠날 때 지금 그 상당히 사이가 안 좋으셨잖아요. 그 사실 좀 김종인 험한 말들이 잠깐 오갔었죠.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 장제원, 주호영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이 좀 움직이기가 그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이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수사검사와 그렇죠. 뭐 피의자로 해서 그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악연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극복하기는 않죠. 불가능하죠. 예. 당시 사실 홍준표 후보로 이제 대선에 뛰어들면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공격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제 정치권의 얘기들, 독한 얘기들을 좀 보아봤습니다. 썰픽인데요. 3가지 주제인데 먼저 강지영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듣고 두 분께서 하나씩 촌철살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득표율 조작됐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가 경선이 조작됐다며 법원에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황 후보의 선거 조작 주장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2번째인데요. 당 선관위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공항이라 땡땡땡이 많다.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체 뭐가 많다는 걸까요? 공항이라서 낙하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한국공항공사의 감사는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비상임 이사는 청와대 출신이라며 낙하산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손창환 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했다라고 답했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특검 수용 안 하면 깐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와 깐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존재감 보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이 하나. 네, 저는 뭐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연이어서 지금 선거 조작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예.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종의 정치적 망명선언을 하고 있구나. 아, 망명선언이면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어디로 거예요? 가는지 모르는 망명.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권 밖, 시스템 밖으로의 망명선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성어로 한다면 휘리릭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총리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총리 출신이 우리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불신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스스로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 조작설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민주화 이후에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계속하고 심지어는 당내 경선에까지 조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과연 정치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는지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근데 이제 당에서는 근거를 그러면 조작됐다는 근거를 대라라고 하니까 자료를 다 주면 내가 근거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문제 그냥 제기하는 말만 사람이 하고, 그렇죠. 입증을 해야죠. 예. 그걸 갖다가 뭐 자료를 주면은 내가 입증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저런 어떤 정치적 망명 선언이라면은 다른 당을 만들어서 해야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작당. 네, 뭐. 알겠습니다. 아, 조작 규명당 정도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면 원중에 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원석 물론 가정입니다. 예. 예. 저요? 김진경 센터장님도 하나 골라주시면. 예, 저는 뭐 그냥 특검 수용 안 하면 깐부.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와 깐부의
특검을 하지 않으면 깐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정치판에서는 언어를 굉장히 재미있게 써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궁금증이 야, 우리 안철수 대표는 이제 누구하고 깐부를 맺을까? 언제쯤 깐부를 맺을까? 혹은 깐부를 맺기는 맺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동연 예, 창당 준비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부총리가 깐부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거 거기에 깐부 맺을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이제 깐부 맺는 건 자기보다 센 사람과 맺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맺는 건데 본인이 뭐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매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후보가 된 다음에 나중에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국민의 힘 대표와 함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듭니다. 그게 아니고 또 혼자 나설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원래 이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깐부를 맺고 싶었는데 지난 8월에 깐부는 네 건 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건 내 건 엄청 생기다가 깐부는 일단 안 됐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하고 깐부 맺었다가 굿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깐부가 그래요? 될지 모르겠어요. 네. 홀짝을 잘못 세가지고 알겠습니다. 본인도 굿을 다 뺏긴 적이 있잖아요. 박원석 의원님도 굿을 뺏기셨으네요. 아니 뭐 이제? 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경선 이후 갈라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당 의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들었고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번 또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건지 캠프 해단식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지지해 주시는 국민을 폄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건지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일배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원팀으로 가기 위해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이 전 대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 네 번째 주제는 이낙연의 콜백으로 정했습니다. 콜백했다는 건 처음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가 전화가 왔었네 하고 전화를 다시 한 거죠.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받기 힘들 때 일단 안 받았다가 콜백할까 말까 하다가 콜백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데 뼈도 좀 있습니다. 원팀에 조금 뭐 단단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다음 정치의 계획이 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대로 정치가 끝나고 당의 원로로서 남는 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원팀이고 뭐고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정치의 계획이 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뭔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해진다면 감정적인 서운함이나 또 여기 뭐 마음에 맺혔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대승적으로 원팀에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겠죠. 지금 뭐 바로 대선 경선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음 정치에 관한 구상이 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인간적인 감정, 뭐 서운함 이런 걸 배제하고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다음 정치의 계획이 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맞죠. 근데 다음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도 하셨고 당 대표도 하셨고 다음 목표라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차기 대선을 노려봐. 그것도 사실상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본인으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의 상당수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라고 이재명 후보다라는 걸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점점 더 가능성으로 오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그냥 믿지 않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거기 진짜로 무슨 문제가 있고 비리가 저질러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2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선거 다시 해야 된다, 뭐 결선 투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코 그렇게 원팀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침을 뱉은 물을 다시 들이키는 게 정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요? 침 뱉고 다시 들이키고? 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왜 옛날에 보면은 삼김씨 시대에 보면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 서로 뭐 합정 연행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정치는 뭐 생물이다. 그래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서른 의원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 전에 이재명 후보와 만났는데 제가 영상을 잠깐 보면 상당히 가장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른 의원이.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네, 지금 서른 의원입니다. 두 팔을 벌쩍 벌리고 예. 어색해 하잖아요, 처음에. 약간 어색한 듯 하면서 그래도 앉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걸 밀쳐내겠어요? 예. 저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 저 모습에 약간의 어색함. 그러니까 먼저 하지만 또 이제 껴안는. 이재명 후보가 팔을 쫙 벌리잖아요. 예. 그랬더니 약간 주춤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안을 수밖에 없는. 뭐 그게 정상이겠죠. 예. 나오네요. 예. 다시 한번 보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표정은 약간 어색한데, 예. 이재명 후보가 저기에서 순간적으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로 팔을 벌리지 않았으면 안 안았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팔을 활짝 벌렸기 때문에 여기서 앉지 않으면 이건 헤드라인이다. 그래서 앉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아직은 워낙 강한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현재까지는 경선 직후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안 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약점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털어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 자, 징계 정당 판결에 윤석열 캠프 머쓱해진 거 아니냐 좀 잡아봤습니다. 머쓱. 자, 머쓱하죠. 서울 뭐라고요? 아니요, 예, 가시죠. 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냈던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그 썰전 토크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또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한 4가지 사유로 2개월의 정직, 중징계를 받았는데 자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지금.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 입문한 그 근거, 이유 중 하나가 현 정권이 어쨌든 헌법 정신과 이런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선 주자로서 뛰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뭐 법원 판결만 놓고 보자면 윤 후보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셈이 되니까 이건 입장이 정말 머쓱해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총장직을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 총장직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징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그 박원석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지만 굳이 낼 필요가 없었던 소송을 냈고 또 취하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승소를 예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소가 아니라 이렇게 1심 패소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굳이 따지면 긁어부숨을 만드는 거다. 뭐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그동안 정권이 자신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입장을 맞아요. 계속 유지했었잖아요. 먼저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습니다. 저는 털어도 안 나오니 또 가족을 턴다고 1년 6개월간 이렇게 수사를 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공작 중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잘못이 있었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라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탈탈 털렸다라는 이 주장 조금 무색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친일파가 독립군 행사했다 이런 워딩으로 날선 비판을 했고 민주당도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융당 폭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최고위가 열었는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도부들이 자,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의 어떤 정치 명분이 사라졌다.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한번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이 징계 양형 중에는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건 껌 잡는 매라고 항상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거봐라, 내가 맞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석고대죄를 하고 아예 정계에서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특히 그동안 자신이 그 징계를 주도할 때 무리하다, 과도하다라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억울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부 또 여당을 많이 비판해오던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서민 교수. 인플루언서이죠. 자, 그런데 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자, 내가 틀렸다. 추미애 씨 그동안 욕한 거 사과한다. 자, 윤석열 후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망까지 했다 이렇게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 후보가 이제 최근 고발 사주 의혹도 받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당시에 또 이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공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반 상식에 비춰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옹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단 윤 후보 입장에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앞서 두 차례 가처분 재판에서는 윤 후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에서 1심에서는 정반대가 나왔으니 납득할 수 없다.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죽이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승소할 거기 때문에 뭔가 아까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표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제 홍 후보 또 윤 후보 오늘 1대1 토론 맞섰는데 윤 후보가 또 이제 방어해야 될 사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으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 7억 원 그 BTS 유엔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송금 요청 해주세요. 요청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2주 전쯤에 열정페이 논란을 당시 이제 썰기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최소 경비 7억 원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직 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급 논란이 일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의 지급 결정은 완료가 됐다. 하지만 그 BTS
그 BTS 측 계좌에는 송금이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문체위 국감이었죠. 여기서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자, 그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탁현민 비서관도 SNS에 또 10월 1일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와 이 탁 비서관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그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가 돼서 모르고 한 겁니까? 그 측면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만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른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해외 문화원장은 왜 잘 모른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BTS 열정페이라는 이 논란을 최초로 보도했던 게 그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거 봐라, 내가 맞았다. 또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오늘자 보도인데 탁현민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BTS 뉴욕 공연료 아직 안 줬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자, 이렇게 논란이 일자 아까 그 국감에 나왔던 해문원장 추후에 여당 의원들이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정말 돈 안 준 거 맞는지 집행이 안 된 거 맞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미 계약은 됐고 돈은 지급하기로 결정이 다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이런 상황들을 다 지급이 됐다,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다시 해줬습니다. 탁 비서관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관련 행사에 대한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다 끝났지만 하이브 BTS 측에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정부 절차상 입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입금 요청을 해주면 3일 만에 바로 입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BTS 측이 바빠서 송금 요청을 아직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행정 결정이 완료됐고 이제 남은 건 BTS 측의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요청이 오면 이제 그걸 지급하겠다. 근데 그거를 해무원장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국감에서 설명을 한 거란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용 처리의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사소한 절차적인 과정이나 그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거짓말을 크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BTS와 소속사는 아무 불만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왜 그러냐,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열정페이를 준 것처럼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국가 비용 처리 과정을 개인 간에 계좌 이체하듯이 뭐 페이로 바로 계산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 BTS와 소속사는 아무 불만이 없는 상태이고 어쨌든 BTS가 이걸 보던지 소속사에서 보시던지 해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바로 요청하면은 3일 내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네. 뭐 늦었지만 지민 씨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네. 뭐죠 갑자기? BTS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사적으로 방송을 사용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BTS는 그 공적 외교 사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외교 사절이죠. BTS는 사랑입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남은 10월 동안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면서 조정안이 새 방역 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방역 수칙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 오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선생님? 네, 이제 2주 정도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마지막 일상 단계 복귀를 위한 전환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방역을 완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완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미접종자가 4명이 포함이 됐지만 네. 그 미접종자의 그 개념에는 불완전 접종자죠. 1회 접종을 했거나 2회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에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모임을 좀 원활하게 해서 만일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분들은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도 큰 의료 부담이 없을 거란 전제하에 인원을 조금 풀어줬지만 영업시간은 지금 그대로 10시로 맞아요.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식,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이게 체육시설처럼 외부의 어떤 조금 저위험 시설에 대한 완화를 해줬고요. 수능이 가깝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처럼 수능 시험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좀 완화했지만 그곳에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위험은 없습니다. 고로 지금까지의 확진자가 이대로 유지가 쭉 되면서 약간의 방역 완화의 그런 시그널을 주고 내년 다음 달 초에 정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때 지금의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7일에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 시점을 11월 9일로 보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 정도 될 것 같다라 답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와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향후 2주간의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단계적 일상의 전환 시점은 11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11월 1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현재 확진자 수 추이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 70% 2차 접종률이 완료가 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접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접종률을 늘리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방역 완화를 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재택 치료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더라도 의료 측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범을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7월, 8월, 9월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백신의 효과가 2개월, 3개월까지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1월, 12월 사이가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계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 이제 미국 파우치 소장이 델타를 능가할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되게 안심되는 얘기긴 해서요. 네. 델타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백신 효과가 정말 좋았는데 맞아요. 한 5월, 6월 델타 변이 이후로는 전 세계 미국은 99%가 델타 변인데 그 이후로 델타를 능가하는 우세종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증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많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가 70% 접종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가 줄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종합을 한다면 앞으로 델타보다 강한 변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많이 올린다면 우리는 좀 더 빠른 시기에 코로나 감기, 독감처럼 같이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방대본의 설명에서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마스크랑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정정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모델이죠. 우리가 뭐 50% 정도만 돼도 백신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델타가 나오고 나서는 이 80%가 되더라도 이 면역 자체가 3개월이면 떨어지고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론적 모델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에서는 반드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전제고 정부 당국도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 완화 조치를 하더라도 이 85%가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완전히 독감 감기처럼 생활화되기 전까지는 일부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저희가 정말 써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토착화된다는 그 시기. 토착화 시기는 저는 내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백신들을 거의 맞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면역이 좀 가지게 되거든요. 네, 조금 짚어줄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인지 후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월, 5월. 봄이요? 완전히 벗지 못하지만 사실 이번에 발표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도 잘 썼지만 손위생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라 독감이 유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정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또 하나의 좋은 또 우리 습관을 가졌고 맞습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서 아마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만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도 대처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또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조금 마스크를 쓰는 거는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이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기운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일상회복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아직 뭐 방역 규제를 어떤 식으로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방역 완화를 하려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더라도 미접종자 20%와 돌파 감염 사례가 고령층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하나씩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진자가 느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더라도 독감 환자가 50만 명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지가 되질 않아요. 왜? 독감은 집에서 그냥 우리가 개인 병원에서 진단하고 타미프로 약을 먹고 그렇죠.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재택 치료의 시스템을 정부가 이번 2, 3주 동안 잘 마련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방역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택 치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